법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구속의 갈림길에 선 김경수 경남지사가 영장 심사를 마친 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검과 김 지사 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 이제 법원의 판단만 남겨뒀습니다. 네, 특검과 김 지사의 운명이 걸린 벼랑 끝 승부가 결론이 과연 어떻게 날지 주목이 되는데요.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경희대 김병민 교수,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현 부대변인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장 심사가 한 2시간 반 만에 종료가 됐고요. 구치소에 있는 김경수 지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굉장히 마음이 복잡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게 직접은 안 당해봤습니다만 이제 이런 때 접견을 해보면요,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 걱정 말아라, 개혁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만에 하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혹시 발부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만약에 발부된다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이거든요. 현재 또 지사직에도 영향이 생기고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 걸로 보는데 아마 큰 걱정은 안 할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는 보면 일단 범죄 혐의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이제 혐의점에 대해서만 지금 초안을 맞추고 있는데요. 사실은 영장 청구는 범죄 혐의에 대한 건 본안에 가서 유무죄 판단을 다투는 거고요. 사실은 증거인멸이라든지 도망할 염려 이런 걸 더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근데 지금 지사니까 도망갈 염려는 없을 테고요. 증거라는 것도 지금 진술밖에 없거든요. 보통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증거인멸 그러면 보통 이제 그 공범들끼리 말을 맞추는다는 건데 김경수 지사는 말 맞출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러고 보니까 아마 큰 걱정은 안 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애초에 특검에서 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아닐 것이다 가지고도 말들이 많은데 결국엔 청구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좀 특검의 판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제 꼭 일주일 남았습니다. 돌아오는 25일까지가 특검의 수사기간 종료 기간인데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김경수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시키고 여러 차례 이야기들을 소환 조사를 통해서 받아봤지만 김경수 지사의 메시지가 일관적이지 않고 소환 조사를 통해서 여러 차례 메시지 진술이 번복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경수 지사는 시종일 지금 이 사건에 대한 상황을 부인하고 있거든요. 가장 핵심적인 상황은 이 2016년 11월 달에 있었던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킹크랩 시연을 보았는가에 대한 여부인데 여기서 특검이 확보하고 있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김경수 지사의 진술이 배치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마도 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필요한 건데 도주의 우려는 없다 하더라도 증거인멸은 계속돼서 지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았을까 싶고 결국 판단을 법원의 몫으로 돌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 것 같습니까? 직접 교수님께서 보시면. 법원 입장에서는 아마도 특검도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매우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의 전임 지사인 홍준표 전 지사 같은 경우도 지사 재직 중인 시절에 그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서 이 돈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혐의로 재판해봤지 않았습니까? 1심 선고에서 법정 징역형이 선고된 바 있지만 도지사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 징역이 실제로 집행되지는 않은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내용 속에서 혐의가 중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부인하고 있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재판 결과가 끝나서 과연 징역 이상의 그 중대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아마 판단하게 될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대법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만약에 김경수 지사의 혐의가 최종적으로 입증되지 못한다면 도지사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일이 결국은 이 도민들의 참정권에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법원 입장에서는 큰 고민이 아닐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부대변인께서도 역시 영장 청구 가능성은 청구는 발부 가능성은 낮다고 거의 보시죠?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범죄 혐의 부분은 사실은 지금 다툼이 있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진술이 다르고요. 결정적인 증거는 없는 상태에서 진술만 있는 상태거든요. 당연히 진술이 다른 건 정상적인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보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냐라고 보는데 보통 증거인멸이라 그러면 뭐가 증거가 있는데 그거를 인멸한다든지 이렇게 진술이 엇갈린 경우는 결국은 말을 맞추는 겁니다. 드루킹 쪽 사람들은 거의 많이 구속이 돼 있고요. 김경수 측에서 같이 이렇게 김경수의 도움을 주해서 진술을 할 분이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말을 맞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증거인멸이라는 게 기존에 이제 무슨 댓글이라든지 이런 건 다 압수수색으로 이미 다 획득한 거고요. 그다음에 드루킹 측에서 메시지 같은 것도 다 제출한 거거든요. 결국 진술받기 가장 중요한 증거인데 김경수 지사는 말을 맞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증거인멸이라는 게 보통 이제 부인하면은 혐의를 부인하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 이렇게 그동안 이제 관행적으로 해왔는데 우리 일단 형사소송법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 불구속 수사 원칙이 2007년에 들어갔습니다. 법에 들어갔거든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저는 그래서 일단 현직 지사이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발부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댓글 조작 공모 혐의 외에 사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좀 도와달라. 이게 선거법 위반 혐의도 얘기가 됐었는데 이번 영장 청구에 이 혐의는 빠졌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신분 전환이 됐죠. 예. 그리고 이게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는 빠졌지만 최종적으로 만약 영장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25일 전에 이 불구속으로 기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그 당시에 기소를 할 때도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아마 특검의 판단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장 청구에 들어가지 않았던 이유는 명확하게 이 소환 조사를 통해서 혐의 입증에는 조금 불충분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샌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것에 대한 이 반대급부적인 성격으로 지방선거를 도와달라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하지만 이 지방선거를 도와달라고 했던 부분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방선거를 돕기 위해서 행동했던 뭔가 모종의 결과들이 좀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조사 결과 특별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명확하게 김경수 지사 측의 입장과 지금 특검이 자신할 수 있는 부분들 바로 네. 이 네이버 댓글을 조작한 혐의 이 부분을 가지고서만 일단 구속 여부를 판단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사안에 대해서 여야의 설전도 뜨거운 상황이고요. 민주당에서 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좀 강한 발언들이 네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이게 아마 부분은요? 처음에 좀 문제가 좀 됐던 거예요. 이게 송인백 그 비서관이 나오면서 이제 뭐 그 자문료 받은 거 자체가 그걸 이제 언론에 나왔거든요. 몇 억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면서 이게 사실 특검에서 수사할 내용이 아닌데 물론 나중에 이제 수사를 해서 뭐 검찰에 넘겨주는 건 뭐 자체적으로 결정하면 되는 일인데 네. 어찌 보면 약간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기간 연장이냐 마냐 나오는 순간에 약간 이제 그런 거를 언론에 흘리면서 이게 좀 정치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에 사실은 영장 청구가 그러니까 형평성을 내세우긴 있긴 해요. 드루킹 일당은 구속돼 있으니까 뭐 김 지사도 구속해야 된다는 건데 어찌 보면 드루킹 일당은 직접 자기들이 그 행위를 한 사람들이고 예. 김 지사는 여기에 어느 정도 관여가 됐느냐 말았냐 이고 그다음에 어쨌든 현직 지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 청구를 한 거는 저는 어쨌든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기간 연장.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비판하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요. 애초에 특검 시작 자체가 이게 정치적인 이유로 시작된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야당에서 요구한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 여당에서 그거에 대해서 방어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목소리를 내는 거는 저는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에 사실 이 특검이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되고 아니 특검이 당연히 칼날을 들이대면 이런 상황은 예측할 수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야당의 주장도 있는데 지금 여당의 반응 조금 도가 지나치지 않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특검의 수사 활동을 굉장히 위축시킬 우려가 크고요. 김경수 지사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과정 속에서 특검을 향해서 정치적인 특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수차례 얘기를 합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 정치적인 특검이라고 몰아세우는 부분이 단순하게 김경수 지사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진행했던 부분이거든요. 다시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왜 허위범 특검이 출범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었지만 이주민 서울청장이 과거 노무현 정부의 몸을 담았던 특수성이 있는 것이고 예. 이 과정 속에서 충분하게 드루킹 김동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과정, 압수수색 등에서 초동 수사가 미흡했다는 것은 아마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국민적 여론과 공감대 속에서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특검법이 발의되고 특검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허위범 특검이 60일의 기간 동안 출범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가 온연하게 개입됐다라고 단정짓는 것도 무리가 있지만 예. 충분하게 특검이 수사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은 일단은 수사에서는 분리될 필요가 있는 건데 여기에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되는 부분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때 이제. 저희 여당에서는 아니 뭐 당연히 특검이 정치적으로 지금 뭔가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비판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는 부분도 네, 있습니다. 이에 그렇습니다. 대해서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이 시작 자체가 어쨌든 야당의 요구로 시작된 것이고요. 지금 수사가 미비하다 그러는데 사실은 지금 나온 것도 지금 60일 동안 특검 수사한 것도 경찰에서 수사한 그동안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 드루킹 측의 일단 진술, 그다음에 뭐 네이버 댓글 같은 부분들은 이미 다 확보가 돼 있는 거고요. 사실은 특검을 왜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어찌 보면 특검에 저도 지금 변호인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요. 특검에서 조사된 내용이 거의 실시간으로 지금 언론에 다 나오고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이게 문제가 약간 돈 문제로 흘러갔어요. 근데 2,700만 원 뭐 후원금 받은 게 마치 무슨 정치자금법 위반인 것처럼 약간 이제 도덕적으로 이렇게 약간 비난을 갔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 얘기는 싹 사라졌어요. 100만 원 얘기도 처음에 언론에 많이 나왔거든요. 예. 싹 사라졌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결국 특검이라는 건 수사기관이지 않습니까? 수사 결과로 말하면 됩니다. 영장 청구할 때도
아니면 뭐 기소할 때 딱 얘기하면 되거든요, 발표를. 근데 계속 언론에 지금 돈 문제, 지금 말씀드렸듯이 뭐 후원금 얘기, 뭐 100만 원 얘기 나오다가 사실은 이번에 다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는 이 공직선거법 위반도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처음부터. 왜냐하면 대선도 하기 전에 지방선거 나올 테니까 도와줘라.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2월, 3월부터는 관계가 틀어졌단 말이에요. 예. 김경수 지사는 4월에야 이제 나오겠다고 결심을 한 상황이고. 그런데 그걸 계속 공직선거법으로 엮어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은 이 정치자금 돈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 공직선거법 문제는 사실 애초에 문제가 안 되는 문제였어요. 근데 지금 어찌 보면 이제 댓글 이게 가장 본류거든요. 예. 이거를 처음부터 쭉 수사를 해서 왔으면 충분히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계속 이제 어찌 보면 격까지 다른 얘기, 특히 돈 문제를 계속 흘리면서 생채기를 내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루킹 김동원 씨 측의 진술은 왜 이런 댓글 공작 행위를 했는가라고 하면 결국은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로서 나름대로의 모종의 상황들이 연결이 돼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왜 이러한 댓글을 공작 공모를 하게 됐는지에 대한 수사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초동 수사가 미비했다라고 하는 건 허익범 특검이 출범하고 나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국회에 가서 김경수 지사가 의원실에 쓰던 컴퓨터를 압수수색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이미 로우 포맷이 돼 있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의원 신분을 떠나고 났기 때문에 포맷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 특검이 출범하기 전 경찰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됐을 때 미리 압수수색이 들어갔다면 얼마든지 의원 현직의 신분이기 때문에 내용 확보가 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멸될 수 있었던 가능성들을 경찰의 초동 수사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좀 다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이제 밤늦게 나올 결과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슈 넘기겠습니다. 한국당의 김병준 후가 출범한 지 오늘로 한 달째입니다. 네. 중간 평가를 좀 두 분께 들어보고 싶거든요.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뭐 다른 당 입장이라 제가 뭐 어떻게 갑자기 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거는 객관적인 지표는 결국 지지율 아니겠습니까? 지지율이 아마 큰 변동이 없습니다. 10%, 11%의 선에서 거의 유지되고 있어서요. 아마 뭐 그냥 저는 보통 정도다. 뭐 점수로까지 매기는 좀 그렇고요. 근데 어쨌든 당에 혁신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되는데 인적 청산이든 아니면 뭔가 가치든 뭔가 변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당이 변하는 모습은 잘 안 보이고 뭐 김병준 위원장만 보이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좀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성과가 있다면 일단 개파 갈등을 수면 아래로 좀 잠식시킬 네. 수 있었던 것. 예. 그러니까 김병준 비대위가 출범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대위원장으로 오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왜냐하면 양 개파 간의 갈등이 너무 첨예했기 때문에 이걸 봉합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성과가 있지 않는가. 두 번째로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참패 원인으로 분석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가 예. 홍준표 전 대표 체제에서의 품격 없는 보수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홍준표 전 대표 체제의 색깔 지우기 이런 측면에서는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아쉬운 건 이번은 그냥 비상대책위원회가 아니라 혁신 비상대책위원회거든요. 예. 지금의 한국당을 바꾸지 않으면 보수가 살 수 없다는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에 왔는데 혁신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인적 청산을 할 수가 없는 구조는 분명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런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선거를 앞두고 있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인적 청산이 불가하다면 새로운 이 아젠다를 가지고 있는 당을 혁신할 수 있는 새 인물들을 많이 수혈해야 되는데 네.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지 못했다는 측면에서는 큰 아쉬움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그래도 뭐 나름 언론 보도나 지금 분위기를 보면 젊은 이미지를 좀 구축해 보려고 애쓰는 게 아니냐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경청에 굉장히 많은 초점을 맞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경청 듣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만은 경제와 청년의 방점을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가장 큰 국민적 기대감이 떨어지는 게 경제 일자리가 하나 문제인데 네. 이 부분을 강하게 공략하고 청년 같은 경우는 정현호 비대위원회 영입한 것처럼 젊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드러내기 위한 노력들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하지만 물리적으로 단순하게 젊은 나이의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당이 전체적으로 가야 되는 미래지향적인 방향이 과연 제대로 이번에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정확하게 정립되면서 2020년 총선과 그의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이게 핵심 과제인 건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뚜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해서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 개파 갈등이 수면 네네. 아래로 내려간 부분은 장점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걸 좀 다른 말로 하면 역시 인적 청산에 대한 부분에 전혀 메스를 들이대지 않는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권한이 없다라고 해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예, 해야 되지 왜냐하면 뭐 않나. 공천권은 없지만 지역위원장, 뭐 당협위원장이라고 그러죠. 교체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당직자들 바꿀 수 있는데요. 이게 조용하다는 거는 이제 어찌 보면 반발이 없다는 거는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뭔가 사실은 변화하려면 일단 사람을 바꾸고 아니면 뭐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그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원들 입장에서는 뭐 어차피 연말이나 내년에 가면 뭐 전당대회 할 것이고 그때 가서 주도권을 잡으면 되는데 지금 괜히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관망세가 아닌가. 그러니까 특별히 의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뭔가 이게 뭐 자기들 권한을 침해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가만히 지켜보면서 아마 시간 가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그게 있습니다. 지지율로 나오고 있다고 보시는 네, 거죠? 그러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조금 전에 지지율 답보 상태 지적하신 부분 중에 한국당이 안 보이고 김병준 위원장만 보인다 이런 지적을 부 대변인께서 해주셨거든요. 이런 비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김병준 비대위원장만 보인다는 지적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함께 비대위원들이 선임이 됐다면 비대위원 각각이 어떤 혁신적인 메시지를 낼 건지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일단 그런 모습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한국당에는 굉장히 좋은 자원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적폐청산의 틀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나쁜 정치인들이라고 규정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혁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적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인물들이 각자가 갖고 있는 전문성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협업적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김병준 위원장의 메시지 말고는 특별하게 보이는 게 없다라는 지적이 있는 것 같고요. 뭐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 김병준 비대위호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이제 맡은 지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연말 정도가 되게 되면 제도와 시스템으로 성과를 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떠한 제도를 실질적으로 만들어내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나오는지는 한 달 정도 뒤쯤이면 그때 가서 좀 조금 더 정확한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활비 얘기 한번 해보시죠. 국회 특활비 처음에 완전 폐지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건 좀 원내대표 몫만 한다. 좀 반발이니까 거기 좀 상임위원장 몫까지 하겠다. 결국 의장단 목 조금은 남은 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완전 폐지는 아닌 거죠, 지금. 네, 어찌됐든 뭐 쾌거다, 완전 폐지다 이런 용어가 어찌 보면 좀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국민들은 아마 그것 때문에 많이 실망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특활비가 기본적인 목적이라는 게 기밀 유지에 필요한 정보 수집이라든지 아니면 수사기관이거든요. 당초에 특활비가 이제 국정원이라든지 아니면 경찰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수사기관 아니면 뭐 정보기관 이런 데서 쓰던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국회도 오고 정보기관도 이렇게 가게 된 건데 사실은 예전 같으면 저는 이게 약간 독재 정권의 그 약간 폐해다. 그것도 봐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특활비를 이렇게 나눠주면서 각 정보기관들 그 정보 업무를 하는 각 공무원이나 아니면 각 정부기관에도 보면 그런 정보 업무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자료를 수집하고 그런 분들한테 어느 정도 이제 약간씩 특활비를 주면서 관리를 해온 거란 말이에요. 정보기관들의 영향력들이 미쳤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찌 보면 이게 그냥 주머니 쌈짓돈처럼 돼 있어서 어쨌든 뭐 그 업무 추진비와도 좀 겹치는 면이 있고 이래서 저는 그냥 차라리 좀 오픈해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당의 의견은 아닙니다. 근데 그냥 투명하게 공개하든가 아니면 그냥 없애버리고 그냥 업무 추진비로 그냥 일원화시키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나오는 이야기가 업무 추진비 얼렁뚱땅 또 높이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하거든요. 네, 올해 국회 특활비가 상당 부분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 국정원 특활비 문제가 논란이 됐기 때문에 올해 특활비가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특활비만큼 기타 특정 업무 경비 등으로 이 징액에 대해서 결국은 똑같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의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업무 추진비 등으로 혹시 지금 있는 예산들이 내년도 예산이 편성됐을 때 이 전용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좀 명확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문희상 의장 같은 경우는 과거에 국회 부의장을 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국회에서 의장단의 특수활동비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한 5억 원 정도의 의장단 특활비를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면 어디에 어떻게 쓰이기 때문에 필요한지를 국민께 설득해야 되는데 많은 국민들이 국회를 바라보는 신뢰를 잃어버린 터라 여전히 일부를 남겨놓겠다고 하는 특활비마저도 상당 부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여론들이 형성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오늘 한 말씀 더 들어보겠습니다. 업무 추진비는요 기본적으로 영수증을 다 남기게 돼 있습니다. 어디에 썼는지 밝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활비라는 건 이제 결국 문제됐던 게 어디에 썼는지 모르기 때문에 영수증을 안 남기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업무 추진비로 쓰는 거는 사실은 다 나중에 감사를 받습니다. 공개는 물론 안 나오고 있지만 그래서 업무 추진비 쓰는 거는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두 분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경희대 김병민 교수,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